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도 20분 동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법에서 계약법부터 들어가는데, 일단 계약이 무엇인가 개념 정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개념에서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다 라고 스스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계약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표시라는 말 자체 안에 사법상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면 의사의 외부적 표현 과정이다 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다 이래 해도 맞는 말이 되겠는데, 근데 이런 말들을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사표시가 뭔데? 이렇게 물으면은 개념을 말을 했지만, 사법상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면의 실제 의사의 외부적 표현 과정이다. 도대체 그게 뭔데?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법적 마인드 없이 법 교과서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원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초등학교 갓 들어간 아들이, 지금이 이제 그 애야 세월이 흘러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가 됐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 들어간 내 아들도 민법 교과서를 읽을 줄은 안다. 한글만 알면 읽을 수는 있다. 한글을 몰라서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은 없을 거다. 한글을 모르면 국어 선생한테 배워야 되는 거지 법 선생한테 배울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은 민법 교과서를 읽으면서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지. 의미를 모르면 읽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은 그 의미가 파악되겠지만, 독서 백편 의자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민법 교과서를 읽어드린다라고 했지만 읽으면서 간간히 말들을 할 겁니다. 좀 기대졌습니다. 그래서 넓게 했을 때는 대립되는 두 개의 사표시 합치다라고 하는데, 그 계약을 좀 세부적으로 시키면은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 물권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법 교과서에서는 변동이라고 합니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 계약, 채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가져오는 계약을 채권 계약이라고 아주 좁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준물권 계약이라면은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과 관련되는 계약을 준물권 계약이라 하고, 간단하게는 광업권과 관련되는 계약, 저작권 계약, 이런 것들 준물권 계약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분 계약이라면은 조금 의미가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그 다음에 이혼. 물론 혼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 혼인신고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나중에 가면 또 요식계약 이런 말 할 건데, 그런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이겠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라면은 그거는 이혼 계약이 될 거고, 재판상 이혼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채권의 발생을 가져오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이 발생하면은 채권과 채무는 대응하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면은 채무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라면은 한쪽에는 채권이겠지만 그 상대방 쪽에는 채무가 되겠죠. 일단 계약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채권과 관련해서 규정을 해놓고,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계약, 즉 물권 계약이나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에서 유추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계약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채권법 강론, 계약법 총칙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물권법에 가면은 당연히 계약을 아니까 물권법에 가서 또다시 계약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가족법에 가면은 또 뭐 가족법상의 계약을 이야기할 때 그 계약에 대해서 뭐 교수님들이 그냥 한 줄 쓰는 수가 있지만 거기 가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설명한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앞에서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언급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할 걸 앞에서 미리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서 할 거고 미리 땡겨서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알아야 될 걸 모르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간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는 그런 말 했습니다. 민법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모르고 읽고 넘어가고 나중에 알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모르고는 못 넘어간대.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민법 공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르고 못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가냐고. 이게 전부 딱 펼치면 모르는 말인데.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거. 그게 더 황당하죠.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거.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죠? 모른다는 걸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 그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다 아는데 무슨 공부를 해. 일단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행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채권 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의무 부담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행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 이행의 문제가 없는 걸 처분 행위라는데 물권 계약이나 주물권 계약 이런 것들은 처분 행위에 속합니다. 의무 부담 행위가 뭔지, 처분 행위가 뭔지 이런 것도 민법 총칙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따로 민법 총칙이라는 편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에 녹여서 민법 총칙 이론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에 채권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사유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채권 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 행위와 같은 단독 행위에 의해서도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한 채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과 관련된 것을 채권법 각 측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법정 채권 관계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 저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르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은 뭐 한번 찾아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설명 있을 때까지 그냥 보고 읽으십시오. 이런 게 있는갑다. 나중에 공부하는갑다 하는 정도. 이러한 계약의 사회적 작용, 고대와 중세, 뭐 고대는 노예제 사회라고 하죠. 중세, 봉건 사회, 신분 사회에서는 근대 계약제 사회로 전환된 후, 그래서 근대 이때 이제 신분제가 타파되고 계약 사회로 변경되는데 이때 뭐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서 오늘날은 상당한 수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계약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일단 계약은 법률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한 내면의 실제 의사의 외부적 표현 과정인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했던 그 문장들 외워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률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그 법률행위 중에서 90% 이상이 계약이라 하는 거다.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법 쪽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 사적 자치, 개인 의사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하는데 그게 계약법 쪽에서 나타나면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 관계의 형성이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래서 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누구에게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강행법규라는 것이 있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임의법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률 관계의 형성이 여기서 이 법은 강행법규, 강행규정이겠죠. 강행법규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완전히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주고,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용인, 승인한다는 원칙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자유롭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모든 것들은 외울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합니다. 계약이 자유롭게 행해지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자유가 내한테 있어야 될 것이고, 즉 오늘 뭐 빵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껌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런 체결 여부의 자유가 내한테 있어야 될 것이고, 어느 슈퍼에 가서 살 건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슈퍼에 들어가서 껌을 살지 빵을 살지 내가 결정하는 거,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껌 사고 빵 사고 할 때 계약서 안 써줘.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불료식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매매든 껌 매매든 또 부동산 민법 조문에서 부동산이 뭔가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이겠지만 토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한 부동산 매매, 그 다음에 부동산 아닌 것을 동산이라 할 것인데 빵 이런 것들 매매할 때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는 불료식 계약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또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아니 부동산 거래할 때 다 계약서 써. 누가 쓰는 줄 모르냐고요. 쓰는 줄 압니다. 근데 안 써도 계약은 성립은 할 수 있다는 거. 계약서 작성이 요건은 아니라는 거.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등기 신청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고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니까 요식 행위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매매 계약은 체결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행되지 않아서 소송에 들어갔을 때 계약서가 있으면은 증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을 원하는 자 쪽에서 그 계약서를 내어놓고 증거에 의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증거가 없으면은 계약이 체결되기는 됐지만 하늘만 알고 땅도 알고 있지만 사람은 저것 둘이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언제 그런 계약 체결하냐라면은 증거 자료가 없어서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패소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건 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실체법,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그 실체법상 발생한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실현 절차와 관련돼서 규정된 법을 절차법이라 하는데, 민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이고, 그래서 민법에는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의 발생 근거, 소멸 근거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지, 이 권리가 실제 보호받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 옛날에 수업하던 것들이 생각나요. 어느 날 은행에서 현금을 1,000만 원 들고 찾아가 나오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야, 돈 내놔, 안 내면 너 죽을 거야. 그러면 돈 찾아 나온 법 좀 아는 사람이 아니 너는 내한테 돈 달라 할 권리가 없어. 그런 말을 했다가는 강도한테 칼 맞았겠죠. 그건 현실적인 문제라고.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구별 못하면 법 공부 못합니다. 내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거 부르짖다가는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어. 회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법 교과서에서 말하는 거는 딱 법대로 되었을 때만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면은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 때문에 소송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사자 스스로가 그 계약 체결, 계약에 구속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가능하면 유지되어서 지켜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무제약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강행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 뭐 사람 죽이는 계약, 살인하는 계약 그런 거는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이다 하더라도 무제약적으로 또 뭐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가 발달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그 과거 이제 통설에 하면은 사법상의 최고 원리도 공공복리의 원리이고 이에 따라서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런 것들은 관념을 잡는 겁니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갖다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워가지고 풀 건 아니고 마인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민법을 마인드를 잡지 않고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민법 공부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영어 단어보다 외울 게 많으니까.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사전 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민법을 공부하면서 민법 교과서를 외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회가 또 재밌을 수도 있죠. 웃고 넘깁시다. 공법상 제약이 강제되는 수도 있다. 우편, 통신 이런 것들 제약이 뭐 강제되지 않는다면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으니까 택시 못 태우겠어. 뭐 버스 기사 아저씨가 타는 사람 보고 당신은 옷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타지 마.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면은 사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겠죠. 근데 초창기에는 그랬겠죠. 뭐 초창기에 자본주의 초기에는 마차를 딱 운전하는 사람이 딱 보고 뭐 옷매무새가 마음에 안 들면 타지 마. 당신 타면 내 마차 뭐 버려. 이러면서 거절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택시 승차 거부하면은 안 되죠. 그런 거 살짝 관념상 가지시면 되고. 근데 공법상으로만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법상으로도 제약이 강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을 공부하면 알게 되는데 각종의 형성권, 형성권, 또 이것도 설명해야 됩니까?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행사에 의해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그것을 형성권이라 하는데 그 형성권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철회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형성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쪽에 가면은 공부할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여기서 외우고 갈라 하지 마시고. 저도 참 민법 공부를 처음 할 때가 안 있었겠습니까? 민법 공부 처음 할 때 민법 총칙에 많은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그거 다 외우고 거기에 뭐가 있고 그거 외우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면 5장만 넘기고 6장 책이 안 넘어가는 거죠. 5장 안에 외우려면 뭐 민법에서 공부할 게 전부 다 용어가 그 5장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보고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 배우겠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나중에 그 공부 다 하고 나서 보면은 그 앞에가 5장 아무 의미가 없어. 외울 필요도 없고 당연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뭐 민법 교과서 뭐 좀 쉽게 좀 더 뭐 하면은 한 50페이지까지 일반적인 민법 총칙 교과서 한 50페이지까지 그거는 처음 봐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외울 수는 있겠나? 뭐 50페이지 외워보시든지 그러면 외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그걸 외워서 문제 풀게 하는 문제를 내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혹시 문제를 풀 때라도 그 이상한 사람이 내는 문제를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넘어가는 거지 그냥. 근데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딱 돌아오면은 전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알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법 체계를 판택된 체계를 하는데 이러한 판택된 체계 서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놨는데 판택된 체계에 공통된 이야기를 앞에 미리 서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뒤에 걸 공부를 해야 알아지는 내용을 앞에 미리 끄집어냈다는 거죠. 공통적인 이야기를. 결론에 해당하는 걸 앞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어려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한테는 무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90% 이상이 법 체계는 판택된 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고 나면은 완벽하게 통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달되면 어떤 사람은 뭐 1년 만에 통달, 그거는 불가능할 거고,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고. 그런데 10년 안 걸려도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통달 안 해도 합격하는 시험은 합격할 수 있어. 시험을 합격해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통달 안 해도 시험을 합격할 수는 있는데, 시험 합격했다고 통달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웃기는 짜장들은 자기가 시험 합격하면 통달한 줄 알아. 시험 합격하는 건 공부의 시작이겠죠.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 뿐이고.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법적 마인드를 잡기 위해서 앞에는 좀 잔소리가 심합니다. 이런 거 외울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그런 게 있다는 정도. 내용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 살인 계약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근데 법 조문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보편관념에, 즉 일반 보편관념,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계약하면 안 될 거고,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또 특별법, 약관 규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방식 선택의 자유, 분료식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 행위도 있다는 것 정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뭐 허가, 신고, 증명 등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마인드 잡기 위해서 쭉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뭐 하다 보니까 오늘은 법 마인드를 잡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다. 그 정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